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BP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보스턴으로 갑니다. 음, 미국의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보스턴 미술관의 전시 소식을 준비해왔는데요.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한류 더 코리안 웨이브라는 제목의 전시가 진행이 돼요. 이 전시에서는 한국의 전통부터 오늘날의 트렌드까지 아울러서 소개를 하는데요. 해외에서 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었던 K 컨텐츠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음악도 있고 패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음식, 뷰티 등등 다양한 이런 컨텐츠들을 조명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화적인 자본을 만들어냈는지를 주요 작품들을 통해서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그런데 큐레이션이 매우 탁월해서 요거 소개해드려야겠다 하고 준비를 해왔고요. 이 전시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K 컨텐츠들이 통했는지 그들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전시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스턴. 저는 보스턴 미술관은 못 가봤는데 네. 여기 정주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네. 미국에서 손꼽히는 안전하고 살만한 도시인데 음악, 패션, 전통, 음식까지 K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보여준다. 이 전시가 진행되는 보스턴 미술관은 어떤 곳입니까? 이 보스턴 미술관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미술관입니다. 1870년에 설립이 됐고요. 소장품만 50만 점이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워싱턴 DC 국립미술관 그리고 보스턴 미술관이 세 군데에 손꼽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스턴 미술관은 아시아 미술 컬렉션으로 좀 유명합니다. 소장품 50만 점 중에서 11만 5천 점 이상이 아시아 미술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수치로 환산하면 한 20% 정도가 아시아 미술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만 점가량이 일본 미술 작품들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1만 5천 점 정도가 중국과 한국 미술 작품이라고 해요. 이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미술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고려시대의 은으로 만든 장식품, 그리고 고려 청자, 불교 미술 작품, 그리고 조선시대 도자기 등이 골고루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한국미술 전용관을 개관해서요. 이 작품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보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관객들에게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미술관인데 이 보스턴 미술관은 한국 작품뿐만 아니라 장르가 매우 다채로운 곳입니다. 네. 고대 이집트 유물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장르가 매우 다채롭고요. 소장품의 국가도 다양합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아울러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컬렉션이 유독 많은 미술관이 있는 것도 좀 독특한데 여기에서 한류가 전시의 주제다.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전시가 됩니까? 이번 전시에서는 250점 이상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상과 예술작품, IT 기술, 그리고 영화나 K-팝, 유튜브 영상 같은 문화 컨텐츠입니다. 이 전시의 부제가 From Tradition to Trend Setting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부터 최신 트렌드까지를 쭉 아울러서 선보이는데요. 우선 첫째로 의상의 경우에는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부터 다룹니다. 한국계 미국인 디자이너인 제시카 킴의 한복을 전시하는데요. 이 제시카 킴은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그리고 본인까지 3대에 걸쳐서 한복을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한복 가게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후에 어머니가 가업을 물려받게 됐는데 필라델피아로 이민 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한복샵을 차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제시카 킴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한복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현대적이고 때로는 아방가르드한 오뚜꾸띠르 디자인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한복과 함께 제시카 킴의 독특한 한복까지 아울러서 선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전시 부제가 From Tradition to Trend Setting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통부터 현재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것까지라는 뜻인데 아이브가 최근에 컴백했을 때 보면 햇님 달님을 주제로 해서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그 걸그룹이 한복을 컨셉으로 한 의상을 입고 컴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트렌드와 트레디션이 다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도 통용이 될 것 같은데
한복 말고 또 어떤 의상들을 볼 수가 있나요? 한복으로 전통을 살펴봤다면 이제 트렌디한 한국 의상들도 살펴볼 수 있게 구성을 해뒀는데요. 일례로 BTS나 블랙핑크 그리고 에스파 같은 K-팝 아이돌이 입었던 의상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의상과 소품들도 함께 전시가 됐고요. 더불어서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던 오뚜꾸띠르 디자이너인 박소희의 의상도 선보여집니다. 이 박소희 디자이너는 96년생의 젊은 디자이너인데요. 세계 3대 패션 스쿨로 손꼽히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졸업하면서 선보인 의상들 중에 꽃을 형상화한 드레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어요. 당시에 입소문을 타고서 마일리 사이러스, 카디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셀럽들이 박소희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인 넥스트 인 패션의 우승자인 민주킴, 김민주 디자이너의 드레스도 선보여지는데요. 이 김민주 디자이너는 이번에 다랑아리를 모티브로 만든 드레스를 전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패션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의상들을 전통 의복인 한복부터 K-팝 아이돌들의 무대 의상 그리고 오뚜꾸띠르 의상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아이돌들이 한복을 무대 의상으로 입는 것도 굉장히 흔해졌고 디자이너 박소희 씨의 의상은 그 네. 드레스는 우리 이정우 에디터도 봤지만 그 어떤 형태나 이런 게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네. 소재나 색상.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저게 아리아나 그란데가 입어서 괜찮은 거다. 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달 항아리 자체도 전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랑아리도 함께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다랑아리는 이전에 목도리 연구소 초창기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 다랑아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커다랗고 둥그런 백자 항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 때부터 다랑아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한국시를 2000년에 개관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주요 유물로 18세기 다랑아리를 선보였고요. 이 다랑아리가 대형 박물관 내에서 인기 유물로 떠오르게 되면서 박물관 가이드북에도 중점적으로 소개될 정도로 핵심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에는 알랭드 보통 같은 소설가들이 다랑아리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인지도가 더 높아졌었고요. 또 최근에는 아름이 다랑아리를 껴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면서 해외의 젊은 팬들에게도 다랑아리의 인지도가 한 번 더 높아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외에서는 다랑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전시를 선보인 보스턴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이 다랑아리가 심플함의 절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하고 섬세한 복잡함을 엿볼 수가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한국의 다랑아리는 서구의 도자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시아 도자기들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국과도 또 차별화되는 그런 순수한 아름다움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무심함 같은 매력이 있어서 한국의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가장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다랑아리가 선보여집니다. 맞네요. 그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도자기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백자가 가진 그 고귀한 아름다움은 약간 네. 룩으로 표현한다면 올드머니 룩? 완전 하나도 안 네. 꾸몄는데 제일 있어빌리티. 네, 맞습니다. 달 항아리 외에도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작품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외에는 한국의 이제 함경화 작가의 현대미술 작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작품이 선보여지는데요. 이 작품은 거대한 샹들리에를 검은 배경에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샹들리에가 물감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자수로 그려져 있어요. 와, 놀라운 것은 이 자수 작업을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 함경화 작가의 작품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작가가 이 캔버스에 샹들리에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보내요. 그러면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이 이 작품을 받아서 그 프린트된 스케치 위에다가 자수를 수놓은 후에 중국에다 보내면 중국이 다시 함경화 작가한테 보내주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자수공예가들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경화 작가가
뭐 매번 본인 의도대로 제작되지 않는 작품도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개의 작품을 보내면 돌아오는 건 한 6개, 5개 이 정도 될 정도로 중간에 유실되는 작품도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작품을 전달하면서도 항상 똑같은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번거로움이 많았었던 작업이에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은 자수공예가들에게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북한을 골라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북한 자수공예가들한테 외주를 맡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작품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가에 따르면 이 공간적 거리와 이데올로기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익명의 타자들과 소통하려고 시도하고 마침내 소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 작품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작품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든 것이 작품의 메시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한이 수공예 기술력이 굉장히 세계적인 맞아요. 수준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동상을 제작하는 것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고 자수 같은 수공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도 이게 일종의 외화벌이이기 때문에 음. 암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의 분단 국가라는 특성을 좀 적극 활용하면서 이 작품이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도 선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니메이션 뽀로로 네. 그 최초 버전, 첫 버전을 작품을 채색하고 손으로 그리는 작업이 북한과 공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거고 해외 기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금 좀 받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단체로 운동회에서 응원회라는 장면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하는 아유. 응원의 장면과 아. 굉장히 달랐던 거죠.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네. 박수를 쳐서 그 장면만 다시 그렸던 아. 에피소드 생각이 나네요. 근데 한국 하면은 또 IT 강국. 네. 이거 우리 자부심이잖아요. 한국의 IT 기술까지도 미술관 전시에서 소개가 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이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 자본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보스턴 미술관이 조명했던 게 IT 기술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이런 문화 자본이 쌓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시장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모색을 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 이후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 경제와 국가적인 명성을 빠르게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 현장의 사진 작품들을 위주로 선보이는데요. 일례로 1970년대 삼성전자의 TV 생산 라인을 촬영한 사진 작품이 전시가 되고요. 더불어서 1999년 출시된 삼성 최초의 MP3 통합 휴대폰인 SPH M2500도 함께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류의 기반에 기술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로 넘어간다고 하면 야, 우리 자랑할 거 너무 많다.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네, 여기서는 너무나도 다룰 게 많다 보니까 K-팝과 영화, 드라마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일단은 K-팝을 보면 싸이부터 시작해서 방탄소년단까지 해외에서 참 잘 통한 콘텐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시의 슬로건을 전통부터 트렌드까지 잡았잖아요. 그래서 K-팝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노래 21곡을 선정해서 들어볼 수 있게 구성을 해뒀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하는 곡이 1961년 나온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예요. 이 보스턴 미술관은 이 곡을 한국이 미국식 팝 음악에 첫 발을 내디딘 계기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동시에 전 세계 음악가들이 한국의 음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곡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곡이 발매되었을 당시에 한국에 주둔 중이었던 미팔군 병사들이 이 노래에 매료돼서 아시아 미군 기지 전체에 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공유했었다라고 해요. 박자에 맞춰서 춤추기 되게 좋아요. 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쿵짝짝 쿵짝짝 그런 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미군들의 인기 덕분에 한명숙은 이후 미팔군 엔터테인먼트 부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오. 이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동남아시아 투어까지도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전속 계약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있는 곡은 1974년 발매된 신중현의 미인인데요. 이 노래도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신중현은 한국 락 음악의 선구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미술관은 신중현을 들어서 한국적인 락을 선보이는데 헌신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대표곡을 미인으로 꼽았어요. 이거 도입부 기타 연주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맞습니다. 레전드 같은데 이거 다음으로 나온 노래가 이 앞에 두 노래가 너무 유명해서 네.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다음으로는 1992년 발매된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입니다. 이 보스턴 미술관은 현진영을 K-팝의 선구자이자 SM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가수로 소개를 합니다. 이후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주요한 가수들의 등장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현진영을 들어서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통해 한국의 뉴잭 스윙을 소개하고 한국과 서구 음악을 접목시키면서 한국 음악을 발전시킨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현진영 씨가 입었던 그 모자티하고 네. 반바지 저도 중학교 때 엄청나게 따라 입고 다녔습니다. 이제 보니까 보스턴 미술관이 도입부가 멋진 노래를 좋아하네요. 제가 눈치챘습니다. 자, 노란 셔츠를 입은 남자. 거기서는 전시 제목이 그런가 보죠? 네, 영어로 아무래도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는 노란 샤스의 사나이인데 그렇게 샤스랑 소개됩니다. 사나이의 그 느낌을 어떻게 전달하기가 어렵구나. 네, 이 세 곡을 우선 꼽았다. 그리고 어떤 곡들이 또 포함이 됐습니까? 혹시 좀 예상 가시는 곡 있으신가요? 일단 BTS 나와야죠. 그 블랙핑크도 할리우드 영화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당연히 있고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라든지 뭐 H.O.T의 전사의 후예 같은 아주 전통적인 1세대 K-팝 아이돌들도 소개가 되고요. 동방신기의 허그나 원더걸스의 텔미를 이어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소개가 됐고요. 블랙핑크는 휘파람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곡으로는 뉴진스의 디토까지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이 노래들은 스포티파이의 재생 목록으로도 나와 있는데 한류, HALLYU라고 검색을 하면 플레이리스트가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만큼이나 드라마, 영화도 너무 많아서 네.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자랑할까? 어떤 걸 먼저 자랑을 했습니까? 영화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전통적인 꽤 옛날 작품과 현대 작품을 아울러서 소개를 하는데요. 옛날 작품으로는 2003년 개봉한 올드보이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 이창동 감독의 시, 송상수 감독의 자유의 언덕, 뭐 택시 운전사라든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리고 미나리까지 아울러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미술관 내에서 짧은 클립으로 감상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기생충의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았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미술관 내에 주인공 가족의 반지하 화장실을 재현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두기도 했습니다. 그 2층으로 돼 있던 그 화장실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화장실인데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과거 작품부터 쭉 다룹니다. 2003년 선보인 대장금을 가장 처음 소개를 하고요. 이후 2018년작인 미스터 선샤인과 스카이 캐슬, 그리고 2019년작인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가장 큰 인기를 몰았었던 2021년 작품 오징어 게임, 그리고 22년 작품으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 영화랑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내에서 전체 영상을 다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특별한 토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혹은 뭐 부산행이라든지 설국열차, 82년생 김지영 같은 영화는 따로 상영회를 열기도 하면서 제대로 우리나라 작품들을 선보이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뜨는 핫한 한류 컨텐츠들만 트렌드 위주로 소개를 한 게 아니라 역사와 아울러서 그 계보를 살펴볼 수 있는 전통부터 최신작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한 좀 의미 있는 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걸 좀 벗어나는 라인업도 있었고요. 네. 2003년에 올드보이와 대장금이 다 나왔구나. 이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한류 시동거는 해였나 싶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BT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